지금 바로 와우넷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으로 들어오셔서 공개 특강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설명해 드릴 것은 투자 아이디어 수출형 경기 민감주입니다. 요즘 여러 가지로 많이 복잡하게 섹터에 접근을 하고 계셨을 텐데 그 부분들을 좀 속 시원하게 정리를 한번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미국 매일 S&P 나스닥이 계속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뭐 천정에 닿았다, 뭐 삼봉형이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주기마다 한 번씩 안 좋아지지 않을까 10년 위기설부터 고점 위기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미국은 이 위기가 현실화가 될 수 있을까를 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이 위기가 생겼었던 2018년도에 부실채권 비율이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은 그때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구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기준선 이하로 내려오면은 사실 부실채권 비율이 굉장히 은행이 건전하다, 은행 자본 안정성, 건전성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직 미국보다는 조금 차츰 좋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은 어디에 위치되어 있을까? 바로 미국보다 더 훨씬 더 은행 자본 건전성이 좋은 1% 이하대의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은 부실채권 비율이 낮고 은행 자본 건전성이 좋다. 그래서 사실상 경기가 안 좋아지고 고점에서 붕괴가 되려면 은행에 있는 자본이 없어지고 은행이 붕괴가 되고 은행 시스템이 없어져야지만 이 시장이 붕괴가 되는 건데 부채 비율로는 굉장히 건전하기 때문에 내려오기는 사실 힘들고 좀 장기적으로 호황기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거를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은행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행이 부실해야 생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재무 건전성이 은행이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좋은 1% 미만의 아주 우수한 건전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은행 자본 건전성이 좋아서 경기가 좋은데 우리는 왜 아직까지 불황인 것인가? 그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미 연준이 불황 확률이 내년 7월 기준 30%를 넘어섰고 30%를 넘었을 때 침체가 없었던 적은 역사적으로 1967년에 딱 한 번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다변화된 금융 시스템을 어떻게 평가할 수 없고 역사적인 흐름만 봤을 때의 내용입니다. 지금 표를 보시게 되면은 장단기 금리차만 빠르게 축소되고 있고 선제적으로 국내 금리는 인하의 가능성이 지금 보여지는데 인하는 오늘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하게 재무 건전성이 우수한 금융업종에 관심을 가질 때에는 맞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2012년 7월 달에 금융주는 금리 인하 이슈에 대비해 많이 주가가 오르지 못했고 2014년 7월 이후에는 금융주들이 굉장히 많은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고점으로 갔습니다. 그때는 글로벌 증시가 금리 우리만 인하하는 게 아니라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자본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구조였었습니다. 그렇다면 금융주 안전하고 수익성 보호되고 배당 주는 건 맞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수익이 많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5대5의 사례를 확인한다면 과연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큰 시장의 흐름인데요. 미국, 유럽, 한국. 현재 유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무 건전성이 좋아지고 있는 부채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 확장의 단계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뭐 공제나 이런 공단이나 이런 데서 유럽에 있는 건물이나 땅을 샀다. 그런 경우 몇 년 뒤에 건물의 값이나 땅의 가격이 오르는 성장하면서 회복하고 있는 지금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고 회복이 점차 되는 구간이 유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미국은 지금 어디냐? 성숙된 단계다. 부채 비율이 매우 자본 건전성이 좋아졌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해서 이 호황이 고점에서 붕괴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형태로 계속해서 지속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이 경기가 당분간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여러분은 중기 스윙주로 이 경기 민감주, 미국 수출형 경기 민감주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제 경기 민감주에 포함되는 것들을 보시게 되면은 완성제와 중간재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TV에서 계속해서 자동차, 반도체란 얘기를 들으시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사실 경기 민감주는 경기가 좋은 곳에서는 주가의 여력을 발휘를 하는데 경기가 안 좋고 불황인 곳에서는 경기 방어주가 움직이기 때문에 불황인 한국에서는 이 민감주가 가겠어? 주가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미국의 경기가 민감한 곳에 판매되는 수출하고 있는 경기 민감주들은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지는 흐름을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완성제 중에서 뭐 전자제품, 스마트폰, 자동차 중에서는 저는 탑픽은 자동차로, 그리고 중간재 중에서는 반도체, 철강, 원자재 중에서는 반도체를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럽은 시장이 확장되고 있는 흐름이고 그다음에 부동산 수익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중국에서 팔고 나간 부동산, 유럽에 있는 부동산들의 주인이 대부분 지금 한국의 기관들이라는 얘기도 시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은행 재무 건전성이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이 굉장히 불황입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왜 이렇게 코스피가 오르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이유는 바로 코스피의 80%가 대부분 경기 민감주인데 이 경기 민감주가 우리 내수가 좋아야지만 민감주가 활성화가 될 텐데 이 중에서 주가가 가는 민감주는 수출형 경기가 좋은 국가에 마진이 많이 남고 저평가된 민감주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 내에서는 불황기에 자금이 보통은 채권 투자 많이 하실 거고 그다음에 지금 코스피 20%가 경기 방어주이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계속 단발성으로 급등을 하는 흐름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불황기이기 때문에 성장주를 미리 들어가서 경기가 좋아질 때 크게 수익이 나는 방법, 또 배당주들을 많이 권하긴 할 텐데 사실 배당이 올해 배당 받은 통계를 봐도 많이 전보다는 받지 못한 거를 일단 통계 자료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예측 불가능한 샘플이 없는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와 실적이 이 변동성 장세를 만들고 한국은 금리, 실적, 그리고 환율, 그리고 여러분의 심리가 많이 시장에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좋아질 거다, 안 좋아질 거다 의견이 분분한 배경이 바로 이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기 민감주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 경기가 당분간 호황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경기 민감주들이 여러분들이 중기 스윙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실 텐데요. 이 경기 민감주들 중에서 저는 두 가지 자동차와 반도체를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동차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개인 소비 물가 지표에서 경기 민감주 비중이 전체 100으로 놨을 때 약값이 40%, 통신비가 20%, 나머지 40%에 장보고 자동차 쓰는 그런 민감한 요소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경기 민감주들이 약값과 통신비에 할애하는 비용이 줄어드니까 쉽게 말하면 여보 차 한 대만 더 살까? 우리 약값도 줄었는데 이렇게 되는 그 경기 민감주가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일단은 두 개, 자동차와 반도체로 볼 수 있는데 자동차는 약값과 통신비에서 줄어든 비용이 경기 민감주로 자본이 흘러가는 그런 소비의 패턴으로 바뀌는 당분간의 호황을 예상하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회사와 관련해서 좀 실적 면에서 좋아질 것으로 보여서 현대차, 현대모비스, 이노션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부분이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과연 반도체가 일본의 규제라는 이슈가 있는데
어떻게 접근을 해야지만 그 많은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서 고를 수 있을지 오늘 좀 정리를 해볼 텐데요. 일단 일본 규제 이슈입니다. 크게 두 개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를 우리가 소재 부분을 일본에서 수입해 오는 부분이 좀 잘 안 되고 급하게 중국 거를 수입해 와서 이번에는 물량을 소화하지만 내수가 자급자족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소재 재료 부분이 내수화가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첨단 기술을 인건비가 너무 비싸서 사람들이 노동을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중기로는 산업용 로봇이 이 일을 대처할 것이므로 반도체 관련해서는 산업용 로봇, 소재 관련된 산업용 로봇을 생산하고 관여하는 기업들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항공 우주과학, 그다음에 정밀화학 쪽, 엔진 쪽, 그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반도체 종목을 봐야 된다라는 게 오늘 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일 것 같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작년 3월이었습니다. 러시아 인도 지금 브라모스 미사일 2.8, 3.0 마하. 그러니까 마하가 뭐냐면 1km, 그러니까 1마하에 1200km 가량 정도 날아가는 미사일의 어떤 속도를 말하는 건데 이 숫자가 사실은 미국의 이지스 함대가 미사일이 2에서 3마하 정도 되는 거를 한 50개 정도를 한 대당 소화를 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국방 부분은 미국이 최고라는 이미지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텐데 그것과 같은 수준을 러시아와 인도가 같이 미사일을 개발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경우 지르콘이라는 미사일이 있는데 마하 8 정도, 이게 미국이 소화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봤을 때 마하 8이고 아방가드르라는 이름을 가진 미사일은 마하 심지어 20입니다. 그리고 킨잘이라는 미사일은 마하가 10이기 때문에 이지스함이 감당할 수 없는 마하 10 이상의 그 속도로 가는 미사일이 러시아에서 개발이 됐고 중국은 신쿵이라는 제품이 마하 6까지 개발이 되면서 사실상 이지스 함대가 2에서 3마하 정도의 50발 정도 커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최고 국방 기술을 보유한 미국이 지금 최고의 기술을 보유한 게 아닌 상황이 전개가 되다 보니 작년 미중 관계가 또 다르고 올해의 미중 관계 모양새가 조금 더 다른데 미국의 대부분의 기술들이 다른 나라로 유출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무역을 전쟁을 한다는 거는 사실상 인력을 오지 않게 하겠다는 의도가 제일 큰데요. 이제 큰 그림으로 보시면 중국이 2035년에 만약에 6세대 전투기를 완성하게 되면은 세계 최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자. 그래서 6세대 전투기 개발한 독자 선언 국가들이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입니다. 중국은 아까도 말씀드린 평균 마하 6이고 러시아는 심지어 6에서 20마하 정도 되는 거고 미국은 2에서 3 정도 되는 거고 일본 지금 개발에 착수가 들어갔는데 미국과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 영푸독도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큰 흐름에 반드시 먹거리가 있을 텐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엔진 부분,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고용량 저장, 데이터 저장, 그 다음에 네트워크, AI 4가지를 여러분이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최근에 정상 국가로의 회귀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이제 헌법상 전쟁이 가능한 국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자신의 국방 안보를 자기 국가 내에서 해소를 하겠다라는 건데요. 지금 일본이 현재 6세대 스텔스 연구 중이고
일본의 규제란 이런 국방 산업에 관련된 첨단 기술 부분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고 외국인이 들어와서 가져가지 않게끔 하겠다라는 큰 흐름에서 규제가 시작이 된 거고요. 인적 자원이 접근하지 않는 것, 그다음에 기술을 유출을 제한하는 것에 큰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6세대 스텔스 연구하는 6개 국가 내에서 자급자족형 발전이 예상이 되면서 겉으로 보여지는 거는 무역 전쟁이란 타이틀을 단 전반적인 그런 흐름들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장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이미 완성한 우주항공 기술을 일본, 미국, 유럽이 더 넘어선 기술을 구현해 나가는 과정에 타이틀이 무역 전쟁이라는 그런 배경이 붙게 된 것이고 단순히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한 조치다, 이 관세는 이렇게 보시기는 좀 어렵고 이제 여기 한국이랑 거래하지 말고 다른 타국도 한번 살펴보라는 그런 큰 흐름을 국가에서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미국이 중국과 무역 전쟁하면서 미국이 중국과 거래하는 회사들을 끊고 다른 타국과 거래를 한 흐름과 비슷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가 대 국가의 과거사 문제의 얘기로 가서 우리가 주식시장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계속해서 지금 기업 대표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해결하자는 그 맥락처럼 기업과 기업 간의 신뢰 쌓기를 해서 해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런 부분을 뭐 일본이든 미국이랑 거래를 할 때 뭐 정보나 기술이 나가지 않는 어떤 법적인 절차를 세밀하게 만들어서 예민하게 가자라는 거고 그게 안 되면 자급 내에서 자족하는 그런 형태를 가라는 흐름이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도 전투기 개발 예정돼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 기사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2023년에 극초음속 엔진 개발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항공우주 첨단 과학산업의 그 엔진 부분, 그 다음에 2028년에 레이저 무기 탑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여기가 우리가 주목하는 그 반도체 부분입니다. 고용량 네트워크 기술, 여기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과연 기업과 제품은 누구일까? 그 다음에 2035년에는 인공지능, AI 기술을 탑재를 한다라는 내용인데요. 얼마 전에 손정희가 한국에 와서 AI를 강조한 부분도 사실 여기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엔진, 레이저, 고용량 네트워크, 인공지능이라는 커다란 4개의 틀 안에 항공우주 방위산업 중에 관심 탑픽을 총 9개를 선별하였으나 일단 방송상에서는 항공우주, I3 시스템, 한화, 시트랙 I, 풍산, 대양전기 공업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나머지는 공개방송에 참여하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도체 최종 생산 협력 업체들이 피해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도체에 들어가는 모든 소재 종목들이 다 저평가되어 있고 지금 주가 많이 빠져 있고 자급자족 내수로 해결한다고 한다면 주가는 다 좋아질 것이냐,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방위 계획이 2023년까지 한참 멀리 35년까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아베 선거 끝나면 일본 규제 풀어주겠지, 이런 단순한 논리로 반도체 소재 업체들이 가만히 있다면 그 주가 살아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크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장기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고 기술력이 우수하고 또 카피를 뜰 수 없는, 이미 너무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가 있는 타국이 침범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이 기술력으로 인해서 과연 어느 국가의 이 반도체들이 접목해서 사용이 되게 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이고, 그 와중에 소재 부분이 장기적으로 내수가 된다면 산업용 로봇을 꼭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비싼 인건비가 계속해서 2021, 22년까지 10,000원 이상 올라갈 거라고 본다면, 그렇다면 산업용 로봇은 탑픽 4가지, 로보티즈, 라운테크, 한컴 NDS, RS 오토메이션을 픽해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냐면은 약세장은 전년 대비 소비 지출 증가율이 최저치에 도달을 한 게 아니라 최저치에 근접할 때 약세장이 종료된다고 합니다. 근데 2001년 1월 초에 경기 회복이 되면서 주식시장이 21%가 상승을 했는데 그때 당시 소비 지출 이 선행 지표가 3개월에 걸쳐서 호조세가 나왔기 때문에 약세장이 끝났구나 하면서 외국인과 개인의 수급이 들어오는 시장이 좋아지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소비 지출 둔화가 바닥이라고 볼 수 있느냐? 호조되는 모습이 3개월 이상 지속이 되어야지만 이 주식시장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소비지출 선행지표가 회복이 되어야지만 경기 침체 종료 시그널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정말 어려운 장에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 빨리 약세장 탈출하는 시그널들 감시하고 그리고 반도체주 과연 다 살 수는 없으니까 어떤 종목을 좀 픽을 해야 될지 그리고 항공 관련 산업주들 관련해서 또 보시면서 이 큰 흐름 어려운 장을 잘 극복해 나가서 저점 매수 잘하는 그런 트레이딩 하시기 바랍니다.